안녕하십니까, 이성구입니다. 1부에 이어서 그 리마 바닷가에 있는 사랑의 공원에서 그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민중이냐 지배자냐 창조적 소수자냐 엘리트냐 이 주제를 놓고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허균이 쓴 홍길동전 있죠? 저는 허균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저는 허균이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도 솔직히 루소하고 허균의 생각이 거의 비슷한데, 지금도 만약 제가 네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저는 무조건 허균입니다. 허균. 너무 빠른 어떤 그 시대를 뛰어넘는 사고 때문에 결국은 왕통교 그 부분에서 능지처참을 당한 시대를 너무 앞서간 사람이죠. 그래서 그 광해군이 허균의 제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능지처참을 당하는 그런 끝에 그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눈치를 채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허균이 쓴 홍길동전의 시대적 배경은 언제일까요? 자, 객관식 좋아하시니까 우리 1번 세종, 2번 성종, 3번 광해군, 4번 연산군, 5번 중종.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그 배경은 이거잖아요. 여전히 조정은 왕들만, 귀족들만 잘 살고 한국의 모든 시스템은 엉망이었고, 백성들은 여전히 도탄에 빠져 있고, 그래서 의적인 홍길동이가 민중을 구하기 위해서 도덕이 되잖아요. 대도가 되잖아요. 대도. 그리고 그 시대적 상황은 그렇게 평온한 시대가 아니고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란 얘기죠. 과연 어느 왕조가 누구 왕 때가 맞을까요? 놀랍게도 답은요, 두구두구 세종입니다. 세종. 그렇게까지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 허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비판이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거에서 살짝 다른 얘기 좀 할게요. 그 외국의 고등학교, 대학교에는 그 아예 주제 과목 중에 우리나라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있듯이요, critical thinking,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 수업이 아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야 창조를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애가 만약에 질문 자주 하고 비판적인 수업 태도를 취하면 선생한테 맞는 시대였습니다. 저 중학교 때 생물 선생님한테 왜 하늘을 쳐다보고 태양을 오래 보면 재채기가 나오죠 하고 질문했다가 뒤지게 맞은 적 있어요. 이 새끼 엉뚱한 질문한다고. 난 내 곁에 으면 그런 질문하는 학생을 정말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나도 잘 모르지만 네 질문 참 재밌다, 야 나도 그건 느끼는데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라고 같이 웃고 떠들 텐데, 그거 갖고 때리는 선생은 참,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는 선생이죠. 어쨌든 비판적 사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허균의 의도는 뭐냐면요, 조선시대 때 그 홍길동전이 지어진 게 광해군 때쯤이거든요. 선조나 광해군. 그러니까 그 허균이 살았던 시대가 그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가장 성군이라는 세종조 시대도 국민들은 여전히 힘들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시대적 배경을 세종조로 잡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세종은 대단한 임금 맞죠. 저도 개인적으로 세종대왕에 대한 저의 그 존경심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제가 옛날에 그 영국에서 공부할 때 그 스위스 놈이랑 대판 싸운 적이 있거든요. 논쟁으로. 그 새끼가 하도 인종차별주의자라서 내가 끝까지 대들어갖고 이겼어요. 내가 뭐라고 그 새끼한테 욕을 했냐면, 야, 니네 나라 문자 따로 있니? 언어도 새끼야. 니네 나라 언어가 없어가지고 자식아 무려 4개의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이
스위스어 하나 조금 씁니다. 그다음 대다수가 독일어, 그 다음에가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이렇게 많은 나라 언어를 빌려 쓸 정도로 궁색한 나라다 너희들은. 우리나라에는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14세기의 자식아 새롭게 과학적인 문자를 창조해내신 그런 위대한 분이 살아오고 있어. 이 자식아 살았어 이 자식아. 그리고 내가 그 녀석이 또 딴 얘기 자꾸 하길래 니네 나라 자식아 겨우 시계나 만들고 임마 풍경이나 아름답지 뭐 있냐 자식아. 우리는 자식아 전 세계에 휴대폰,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그 다음 텔레비전, 그 다음 자동차 생산국이고 자식아 세계에 지금 앞서가고 있어 이 병신아. 그리고 니네 나라 자식아 경제 발전이 뭐니? 우리는 전부 다 생산을 해내. 니네들은 겨우 남은 나라 정치인이나 경제인 비밀스러운 돈 자식아 그것 은행에 저금해 갖고 이자 뜯어먹는 그런 쉽게 말하면 노름판에 그 삥 뜯는 나라 아니냐 자식아 라고 내가 그 새끼한테 욕을 해버렸어. 근데 어쨌든 이건 뭐 딴 얘기고. 근데 스위스 그 독일어 쓰는 쪽 애들이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 확인했습니다. 이거 진짜요. 뭐 유럽 여행하다가도 스위스 애를 만나면 그 주로 이탈리아계나 프랑스어를 쓰는 애들은 독일계 애들을 굉장히 그 좀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 지방 애들이 굉장히 막 꼬리 타분하고 좀 막 우월주의자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종차별도 심하고 아주 욕을 많이. 그러나 상당히 그 70%인가 뭐 몇 프로인가 50%인가가 독일계 쪽이에요. 독일계. 그러나 이탈리아어나 프랑스어 쓰는 애들은 그렇게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여행 다니다가 혹시 스위스 애들 만나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간혹 그 일본 애들이나 중국 애들 이렇게 인터넷 하는 거 보면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게임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자판 정말 빠르잖아요. 중국 애들 걔들 치는 거 보면요, 그 한자를 입력할 때 그 발음을 먼저 치고 그 중에 하나 골라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세종대왕이 없고 역사에 만약이란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가상해 보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지 않았다. 아직도 우리는 한자를 쓰고 있다. 그럼 미치겠죠. 에?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들 지금 옛날 사람들요 한자 없으면 우리나라 큰일 난다 했거든요. 불과 30-40년 전 신문 보면은 한자로 도배가 됐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다 한자를 많이 알잖아요. 지금 젊은 친구들 한자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도 문제 있습니까? 물론 어휘력의 차이는 조금 있겠죠. 빨리 한자를 알면 아무래도 빨리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게 뭐 우리나라 문화를 발전시키고 하는데 되려 걸림돌이 되지. 지금 나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마 또 이 영상을 보시는 한문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저 새끼가 미쳤나 하겠지는 또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그 과거 지향의 어떤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한자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대단하죠. 저도 사서산경 다 뗐습니다, 솔직히. 저는 뭐 다른 사람들보다 한자를 좀 많이 압니다. 저는 뭐 한자 아는 숫자는 글쎄요, 제 나이대에 비하면 상위 한 1%는 된다고 자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에 외조부님이 그 한학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어릴 적에 대학교 다닐 때 한 방학 때마다 외가에 가서 그 한학을 아주 깊게 공부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향교에 가서도 사서산경도 공부한 적 있고. 저는 그래서 뭐 간체자도 다 이해해요. 발음은 안 되지만. 어쨌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지 않았고 아직도 우리가 그 한자 중심을 쓰고 조사와 의미는 구결과 이두 등으로 보충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미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은 분명히 영웅이 맞습니다.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반대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얘기인데 이 역사학자로 유명하신 그 이기백 교수입니다.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지금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기백 교수가 어느 정도로 유명했는지.
이 한때 우리나라가 인문학이 좀 많이 인기가 있을 때 역사학자 이기백 교수는 뭐 무조건 존경을 하는 그런 대단한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역사학에 강한 대학이 바로 서강대학입니다. 서강대학이 뭐 역사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이기백 선생님이 서강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계셨기 때문일 뿐이에요. 그래서 서강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기백 교수는 한국 역사학의 그 아주 큰 별이었습니다. 그분의 일반적인 주장, 뭐 대체적인 주장은 뭐냐면, 이 이기백 교수와 가장 대립되는 시대는 다릅니다만 그 역사학자가 바로 신채호입니다. 단재 신채호. 그러니까 지금 주제와 연결시키면 보편론, 일반론인 역사학을 주장하신 그 쪽이 이제 중심이 바로 그 이기백 교수고, 아니다, 특수론, 개별론을 주장하신 중심에 바로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이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역사의 발전은 한 개인의 영웅이나 소수적 창조자나 지배자가 아니라 다수의 민중, 사회적 구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구조주의적으로 발전되어 간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이기백 교수고, 뭔 소리냐, 역사의 발전 동의는 그런 사회적 요인, 민중은 멍청해, 영웅이 즉 창조적 소수자, 지배자들이 중심이 되어 갖고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 라는 데 이제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단재 신채호예요. 여러분들 요즘 왜 우리 유튜브에도 보면 국뽕 유튜브가 굉장히 많죠.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 그 다음에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 뭐 우리나라 뭐가 우수하고 막 이렇게 자부심을 많이 갖게끔 하는 그런 국뽕 유튜브들의 이제 그런 태도들을 보면 대다수 구조주의랍니다. 영웅을 칭찬을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러면 과연 신채호는 민족주의자일까요? 아니면 코스모폴리타니즘일까요? 그러니까 민족 우월성을 강조할까요? 아니면 그냥 세계의 보편적인 원리를 얘기할까요? 당연히 민족주의겠죠. 그 단재 신채호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어마어마한 뭐 단재 신채호의 입장은 저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역사학자는 당연히 인기가 있겠죠. 일제강점기인데. 그래서 그분이 왜 난 저 페루아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유튜브를 찍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서 지금 한 놈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별로 없는 놈들 같아요. 나 이제 욕 좀 할게요. 저 어느 그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버스 타고 오는데 내 뒷자리 놈이 내 팔걸이에다가 발을 쫙 뻗어갖고 내 바로 옆에 발을 내놓고 있었어요. 정말 난 이 페루아노들의 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조금은 짜증이 납니다. 솔직히. 조금 좀 국민들 수준이 스페인어 중에 말 에두카도란 말이 있거든요. 교육을 받지 않았던 나쁜 교육, 질 낮은 교육의 수준의 행동을 우리가 말 에두카도라는데, 여기 애들이 조금 말 에두카도 해요. 나는 좀 그래서 판단합니다. 물론 몇몇 소수의 경험을 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웃기지만, 어쨌든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단재 신채호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단재 신채호의 일화 중에 재밌는 거가 많습니다만, 그분이 세수할 때 다른 민족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면 안 된다고 해서 그 서서 세수를 하셨대요. 이거 세숫대야를 갖다 놓고 높이 좀 한 다음에 머리를 안 숙이고 이렇게 이제 물을 퍼서 세수를 한 거예요. 그나 그 얘기 들으면서 그 부인 얼마나 그 새끼를 때리고 싶었을까요? 물론 남존여비의 극단적인 시대적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못했겠지만, 근데 어쨌든 단재 신채호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단재 신채호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영웅입니다. 특히 그 묘청의 서경천도에 대해서는
그 난가사상 조선 일대 최대의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리고 묘청이 그 서경으로 천도한 것은 최고의 업적이었다라고 막 극찬을 하거든요. 이기백 교수는 그건 아니에요. 그 개경 세력에 대해서 그 구조적으로 묘청이 저항하기 위해서 서경으로 천도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요인이었지 뭐 그 새끼가 위대해서가 아니다라고 이제 보편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이제 세종대왕한테 얘기를 하면은 이기백 선생의 주장은 제가 뭐 조금 너무 역사학자 선생님들이 저는 역사 전공자가 아니니까요. 제 얘기가 좀 엉터리더라도 조금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개괄적인 얘기만 해야 되니까요. 이기백 교수의 주장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은 물론 그분의 탁월한 창조적 역량도 있었지만은 그게 다는 아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영웅주의적이 되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기백 교수의 선생님의 주장은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고려가 굉장히 내후외환을 많이 겪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전쟁도 많았고 내란도 많았고 외부의 침략도 많았고 저는 그 고려 말의 그 중기 이후에 우리나라 그 한반도의 정세를 보면 정말 고려인들은 극단적으로 내후외환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게 청산별곡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사르리 살청 뭐 너무 세속이 괴로우니까 청산에 가자라고 맨날 그렇게 노래할 정도로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역성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성계는 정권을 재창조했고 그러니까 역성혁명을 일으켰고 그래서 자기 혼자서 이룬 게 아니니까 신진사대부들이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신진사대부들한테 이성계는 많은 재산과 권력을 양도합니다. 그래갖고 자기의 왕권을 더욱더 강화했겠죠. 근데 문제는 너무 사대부들이 이 토지를 많이 갖게 되고 권력이 많이 비대해진 거예요. 세종 때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종은 구조적으로 왕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겠죠.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들의 힘을 약화하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의 생각에서는 신진사대부들은 우리 조선이란 나라는 전체 자원을 봐도 왕권이 마음대로 막 한 게 아니잖아요. 3사, 사가는 사헌부, 그 많은 신하들이 왜 우리 저 드라마 보면 맨날 뭐 신하들이 마마 통총하옵소서라고 뭐 맨날 하는 말이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이게 이제 뭐냐면 왕과 그냥 왕이 그냥 독단적으로 막 처단한 게 아니고 삼사와 또 삼정성 그다음에 여러 판서들과 논의를 해갖고 모든 그 행정을 꾸려나간 나라 아닙니까? 항상 왕권과 그 궁중에 있는 그 중앙행정부의 여러 사람들과의 그 힘의 논리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가 위고 어느 게 아래냐. 그러니까 탕평책을 시도한 모든 왕들은 대부분 이 신진 사대부들, 즉 이 신하들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했던 분들이에요. 왕권을 강화하고. 세종도 그래야 될 역사적인 구조가 됐겠죠. 이성계가 많은 신진 사대부들한테 권력을 양도하고 재산을 줬고 사병까지 뭐 갖도록 하고 막 이래 버리니까 그게 점점 힘이 강해지자 드디어 이제 그 사대부들의 힘이 더 강화됐겠죠. 그런 상황에서 세종은 이제 그 힘을 약화하고 자기의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고민을 무지합니다. 해결책이 바로 뭐냐면 국민들, 백성들과 내가 한편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뭘 하냐면 토지 개혁을 위해서, 물론 완성을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대충 하는데 어쨌든 그건 대단한 거예요. 토지 개혁, 그래야 이제 토지 개혁을 해야 신진 사대부들의 토지를 좀 빼앗을 수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당시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14세기에 조선의 어느 왕이 국민들 가가호호 다 찾아다니면서 여론을 다 물어요. 요즘으로 치면 투표를 실시한 거예요. 민주화 투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국뽕인데. 그것도 이유가 뭐냐? 뭐 세종이 애민정신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의사를 다 물어봤다라고 막 극찬하는 사람들은 이제 영웅주의의 사관이에요. 그러나 이제 지금 말한 대로 이기백 교수의 생각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세종이 그 당시의 사회 구조적 조정의 어떤 구조에 의해서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백성의 힘을 빌려서 왕권을 더 강화하려고 했던 구조적 요인이 더 컸다 라고 보는 게 이제 보편론적 입장이에요. 자, 이 지점에서 이제 이기백 교수는 한층 더 나아가서 최근에 국뽕이 인기 있는 이런 시대에 이 이기백 교수의 이야기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으면 이기백 교수와 욕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분의 주장은 그러니까 한글 창제도 세종대왕이 독단으로 이뤄낸 위대한 업적은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고려 말부터 내후 외환을 많이 겪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다. 그 다음에 그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무언가 교화하고 도와줘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구조적인 어떤 변화를 이루게 필요했던 왕이 바로 세종이었다. 그러니까 이기백 교수를 좀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시대적 상황,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드디어 문자에 대한 욕구도 커졌고 그러면 그 시대에 세종이 아니라 다른 임금 뭐 말종, 김종, 공종, 뭐 백종, 병종, 뭐 욱종이 나타나도 누구든지 문자를 창조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의 동인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기백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 주장을 지금은 또 아마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걸요. 왜냐?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어떤 시각, 그러니까 보편적 생각들은 영웅주의와 특수론과 개별론에 많이 천착하고 있지 일반론이나 구조론, 구조주의적 사관으로 사회를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영웅주의적 사관이 아주 강한 사회예요. 근데요, 영웅주의적 사관의 문제점은 뭘까요? 모든 역사는 소수 지배자, 창조적 소수자, 영웅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발전이 이루어진다라고 인정을 하면은 어떤 문제를 가질까요? 그거는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해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얘기가 조금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얘기가 자꾸 길어지네요. 뭐 이게 쉬운 주제가 아니라서 얘기가 좀 많이 길어져서 2부는 여기에서 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또 이제 3부에 가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1부, 2부, 3부 다 끝까지 보신 분들은 대단하십니다. 이 재미없고 따분한 얘기를 이 아름다운 공원, 사랑의 공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웃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공원에 와서 느낀 점이 워낙 그쪽이 커서 이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3부에서 여러분들 만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